안녕하세요. 팩트체크단 2조의 발표를 맡은 김길입니다. 저희 조의 주제는 원격근무나 재택근무의 생산성 저하, 야놀자 이수진 총괄 대표의 발언은 사실인가에 대한 검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운이 좋게 코로나 기간에 비대면 시대에 인턴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팀장님께서 재택근무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가 했더니 재택근무를 하면 너희들이 일을 안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항상 야놀자라는 기업은 이렇게 원격 근무를 하는 기업이 있다 하면서 반발을 하곤 했었는데 최근에 재택근무가 종료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야놀자라는 기업은 신규 입사자 웰컴 키트에 이렇게 원격 근무제를 명시를 해놓고 공식 블로그에도 상시 원격 근무제가 가능한 회사다 라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거든요. 그리고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속초에서 원격 근무를 일하고 있는 디자이너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 회사 이렇게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회사야 라고 홍보를 했었는데 야놀자의 생산성은 바닥 수준,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성장을 멈췄다. 세계적인 기업들도 원격 근무나 재택 근무의 생산성 저하 측면을 고려해 출근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과 함께 원격 근무를 전격 종료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야놀자 대표의 이 발언이 사실인지에 대해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원격 근무나 재택 근무가 생산성을 저하한다는 야놀자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그 전에 저희는 생산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짚어봐야 했습니다. 이제 사전적 정의는 이제 생산을 위해서 인출한 양에 비해서 도출된 결과물의 비율을 말을 하는 건데 보통 야놀자에서는 어떻게 생산성을 정의할까를 먼저 메일로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관련 자료로 재택근무를 종료하게 된 정확한 이유가 있는지 또 생산성의 기준이 궁금한데 어떻게 측정하셨는지를 메일로 보내봤는데 답변은 아쉽게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생산성을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대체로 영업이익을 생산성의 지표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놀자 측이 말하는 생산성의 기준을 영업이익으로 두면 합당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야놀자 실적 추이가 이렇게 실제로 2023년 1분기에는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한 번 더 짚어봐야 할 것은 과연 영업이익의 감소가 원격근무나 재택근무 때문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야놀자의 인터뷰를 한번 봤는데요. 작년 동기 대비 69% 늘어난 영업비용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야놀자 관계자에 따르면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 일환으로 영업비용이 늘면서 손실을 기록했고 M&A와 기술 개발, 연구비 등과 관련한 비용 지출도 있었다는 인터뷰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통제되지 않는 변수들이 많은 상황에서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제도 때문에 영업이익이 낮아졌다는 주장이 과연 팩트인지 약간 의구심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야놀자 경쟁사 여기어때의 영업이익은 반면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 여기어때는 재택근무를 상시화했음에도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야놀자 측이 근거로 삼았던 게 이제 원격근무 때문에 생산성이 저하됐다. 그리고 세계적 기업들도 원격근무를 종료하는 것이 트렌드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세계적 기업들의 재택근무 중단 추세는 과연 생산성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찾아봤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에 재택근무를 도입을 했었는데 종료 방침을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구글의 피오나 치코니 CPO가 일주일에 3일 이상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연결감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근무할 때 더 커진다고 들었다라는 인터뷰 내용을 말을 하면서 배경을 소개를 했었는데요. 재택근무는 생산성을 낮춘다라는 주장의 근거는 대체로 이렇게 두 가지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팀원 간의 연결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면을 하면서 업무를 하는 것보다 비대면일 때 상호 간의 신뢰가 저하된다는 논문을 찾을 수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또 소통 및 업무 조율 시간에 소요되는 시간이 오히려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팅을 쓸 때나 회의를 할 때 비대면으로 할 때 더 조율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생산성에는 오히려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산출되는 어떤 이익이 더 적다는 거였죠. 그래서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재택근무 실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그 콜센터의 콜 양을 한번 측정을 해본 거예요. 이 연구는 이제 콜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에 따라서 생산성의 지표를 잡았던 건데
이 연구에 따르면 원격 근무 근로자들이 콜을 덜 받는다는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재택근무는 반면 생산성을 높인다는 근거도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다들 공감하실 법한 통근 스트레스가 감소가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에 따르면 통근 시간이 줄어들면 스트레스가 낮아져서 그럼 뭔가 당연히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학자의 말을 찾아볼 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제반 시설 운영 비용이 감소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무실에 출근하는 인원이 줄다 보니까 사무실의 전기료나 인터넷 사용료가 감소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더 좋아진다라는 근거였고요.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콜센터 연구와 전혀 상반되는 결과가 나온 비슷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의 교수의 재택근무 실험에 따르면 기존 체제 정상근무와 주 5일 중 주 4일 재택근무 콜센터 직원들을 한번 해봤는데 9개월간 실험한 결과 재택근무 직원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퇴사율이 감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주제의 실험에서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온 거면 저희는 야놀자 대표의 말이 근거가 살짝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원격근무나 재택근무의 생산성 저하, 야놀자 이수진 총괄대표의 발언은 사실인가에 저희 조회는 사실 아님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외국 기업의 CEO들도 원격근무 폐지의 근거로 객관적 통계나 실험 결과를 들지 못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국내 연구를 조사한 결과 거의 대다수가 설문조사나 선호도 조사 같은 인식조사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야놀자의 생산성 기준인 영업이익을 재택근무와 연결한 연구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성의 기준이 굉장히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팩트체크를 진행하면서 생산성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사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산성에 대한 평가는 같은 사업장 내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콜센터 실험에 대해서도 상반된 결과가 나왔는데 직무 특성과 업무 여건에 따라서 너무 다양하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서 생산성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게 가장 큰 저희의 판정에 미치는 한계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조는 한 익명의 시민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맛동산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요. 한 국내 대형 제과 회사에 대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맛동산 좋아하십니까? 맛동산 뒤에 보면 밀가루 반죽 시 음악을 들려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밀가루 반죽 시에 음악을 들려주면 혹시 좋을까요? 음악을 들려주는 것인데 저희 그 한 시민의 제보를 바탕으로 하여 맛동산 발효 과정에서 국악을 들려주면 맛을 더욱 좋게 한다에 관한 이 국내 대형 제과 회사에 대한 주장을 팩트체크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진행된 팩트체크 과정은 아이템 선정은 제보로부터 시작이 됐고요. 검증 방법 설계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아무래도 저희는 논문보다는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중심으로 팩트체크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아무래도 기사들을 찾아봤는데요. 2010년부터 혜태는 국악 발효 공법을 도입했고 발효 과정에서 국악을 들려주는 것이 맛동산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의 비결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사부터 살펴보면 2020년 기사에 보면 관계자는 발효 과정에서 음악을 들려주면 효모 활동량이 많이 늘어난다. 2019년 기사에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술자의 인용을 바탕해서 반죽 내 효모 활동 활성화를 위해 꽹가리, 장구, 아쟁 등 서로 다른 소리 파장에 어우러진 국악을 종류별로 들려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2017년에는 관계자는 음악을 틀었을 때 생기는 파동이 반죽 안에 있는 효모의 움직임을 축제시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려주고 있다, 틀어주고 있다 라는 수사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혜태 제과 관계자는 맛동산은 국악 발효 과정을 통한 제품의 품질 강화에 힘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는 혜태 관계자의 말만 인용하고 있지만 다른 기사들은 2020년에도, 10년에도, 2000년도에도, 1900년도에도 한 논문, 한 학설에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똑같은 논문을 인용하고 있었는데요. 그 논문이 바로 이남영, 오세욱의
음악 진동과 발효식품 한국식품연구원 자료였습니다. 2006년이었고요. 사실 이 더 이전에 같은 내용을 실린 건 1993년이었습니다. 30년 전 논문이었죠. 2020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그 학설이란 것이 20년, 30년 전에 이 논문 하나만을 인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팩트체크는 아주 간단해지죠? 이남혁, 오세욱 씨의 논문은 사실인가? 이것만 팩트체크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논문이 팩트체크를 해서 물론 이 논문이 사실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이 논문을 그대로 이 실험 환경에 맞추어서 잘 사용을 했는가 이 두 가지를 살펴봐야겠죠. 이 논문을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요약을 하자면 일본 야마나 시현 양조 시험장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음악 진동을 부여하기 위해서 트랜스듀서라는 특수한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에는 청각 기능이 없으므로 단순 스피커로는 효과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트랜스듀서로 음악 진동을 부여하면 음악 진동에 의해 물 분자 집단이 작아지고 물의 밀도가 높아져서 분자가 끼어들어 있는 공기가 적어지고 현기성 현무균 활동이 활발해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요약을 하자면 트랜스듀서라는 특수한 장치를 이용해서 이런 현기성 현무균의 활동이 활발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남혁, 오세욱 이 두 사람의 연구가 진행됐다고 하죠. 그래서 저희는 바로 이 두 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은 30년 후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선 오세욱 씨는 국민대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되셨습니다. 바로 전화를 드렸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다른 방향으로 내용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을 통해 물 분자 효과를 도운다는 얘기는 일본에서 건너온 것이다. 과학적으로는 크게 검증되지 않았고 가설, 이론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좋을 듯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금 그 논문은 과학적인 설계와 연구와 결과를 바탕으로 검증된 논문이 아니라 총론, 어떠한 기사의 정도였습니다. 즉 일본에 있는 얘기가 이러하다라는 정도의 총론이었지 기획 기사 정도였지 어떠한 정말 연구 결과가 나온 논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바로 혜태 측의 혜태 연구소에 메일을 드렸는데요.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관련 연구는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식품영양학과, 식품공학과 관련 교수님들께 전화를 드린 결과 적어도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30년 동안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된 것은 나는 아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네, 저희 관련 자료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저희가 우선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모든 연구에 기반이 되는 논문은 1994년에 발표된 이세혁 오나무 교수님의 그 논문 음향 진동 기술을 이용한 식품 발효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이 연구를 바탕으로 저희가 혜태 측에서는 연락을 받지 못했지만 대선 주조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찾아냈는데요. 해당 연구를 기반으로 2008년 음향 진동 숙성을 이용한 부드럽고 순한 희석식 소주의 제조 방법이라는 특허를 등록한 바 있습니다. 대선에서는 음악의 파장을 물리적 진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음향 진동 숙성 장치인 트랜스듀서에서 발생시킨 미세한 진동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여기가 이제 뭐 과학적인 내용이 있어서 저희도 사실 보고 읽고 있긴 하지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알코올과 물 분자 간에 수소를 결합하여 입자를 자게 만들게 되면은 부드럽고 조금 더 순한 맛의 소주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경 기술을 1994년에 발표된 논문을 이용해서 직접 특허를 등록하게 되었다 이렇게 밝힌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앞에서 현기성 혐오균이라는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인용한 결과가 이제 음악 진동을 가하면 물 분자의 크기가 작아지고 현기성 혐오균의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기호성이 증대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숙성 진행 속도가 빨라지기도 해서 더 부드럽고 순해진 증류식 소주 원액을 얻게 되어 맛 관능 평가에서도 선호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결과가 나왔다고 밝혀졌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회사는 현재까지도 음악 숙성 공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선 주조 연구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선 주조에서 사용하는 음악 숙성 공법은 저희가 이제 맛동사는 발효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음악을 사용한다고 밝혔었는데 여기서는 발효의 개념보다는 숙성의 개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악 진동을 통해 이제 알코올과 물이 잘 섞여서 조금 더 맛있는 술이 되게 만드는 과정에서 숙성의 효능은 있다고 밝혔으나 발효 과정에 들어있진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알아낸 사실은 술의 숙성 과정에서 음향 진동은 실증적 연구 결과가 있으나 발효 과정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같은 논문을 썼던 이남혁 전 3CFC 대표이사 님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혜태의 음악 발효 공법은 이미지적인 의미가 크다는 의견을 밝혀주셨습니다. 이제 해당 공법의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음악 진동 그 파장을 만들어내는 트랜스듀서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파장을 이용한 공법이기 때문에 트랜스듀서를 이용해야 제대로 된 발효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입장이셨습니다. 그러나 관련 실험 데이터는 아직 국내에 없으며 과학자의 입장에서는 음악 진동이 실제로 발효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을 할 수는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숙성이나 발효 그러니까 숙성은 이제 연구 결과로 대선에서 있다고 밝혀졌지만 발효 쪽은 트랜스듀서 없이 음악을 들려주기만 해서 발효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확답은 줄 수 없다는 최종적으로 입장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저희의 이제 현재까지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저희는 일단 확인된 사실, 한계점, 결론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일단 기사를 바탕으로 혜태는 어떠한 연구를 근거로 식품 발효 공법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앞서 저희가 설명드린 모든 혜태가 인터뷰한 내용과 기사 그리고 혜태가 그 송은이 김숙의 무슨 라디오 방송에서도 어떤 한 시청자가 진짜 맛동산을 만들 때 뭐 국악을 들려주냐라는 그런 질문에 혜태 관계자가 직접 뭐 발효에 뭐 연구가 있고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그 논문에 뭐 기반하여 되었다 이런 식으로 근거가 있다고 주장을 한 기록도 있고 이제 기사에서도 이제 어떠한 그런 연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에 어떠한 연구를 근거로 이제 적용을 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음악 진동과 발효식품이라는 논문이 이제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1994년 이후 그러니까 1994년에 발표된 이후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되게 많은 기사가 실제로 나왔다고 해요. 저희가 확인됐을 때는 2015년도에 가장 많은 기사가 나왔고 2015년도에 혜태 측에서 이제 맛동산에 대한 맛동산 발효 과정에서 음악 진동을 사용한다라는 기사 인터뷰를 많이 했었고 그 외에 음악 진동과 발효식품의 상관관계에 대한 기사가 되게 많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직접 이 논문을 쓰신 오세욱 교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해당 그 자료는 논문이 아닌 일본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자유기고였다라고 밝혀주시기 때문에 해당은 뭐 정확한 연구나 뭐 검증 과정이 깊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냥 자유기고의 글이다라는 점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선은 실제로 숙성 과정에서 음악 진동을 사용하고 있고 이제 음향 숙성이 알코올과 물이 잘 섞이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음악의 숙성 효과는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한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혜태 연구소의 직접적 입장 확인이 어려웠고 관련 유튜브 기사, 인터뷰 내용을 참고로 저희가 이제 만들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저희가 연락을 해서 메일을 받거나 전화로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국악 발효근법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근거로 삼았는지와 이제 정확한 연구 결과는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30년 전 자유기고 글에서 모든 게 다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글에 대한 추가적인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최종적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향 발효 효과가 검증된 연구 및 자료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음악을 들려주기만 해서는 발효 효과가 발생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혜태의 국악 발효 공법을 사실로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3조의 맛동산 발효 과정에서 국악을 들려주면 맛의 품질이 높아진다는 혜태 측 발언 검증은 결론적으로 판정 유보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팩트체크 검증 과정에 있어서 혜태의 주장과 맛동산 발효 과정에서 이제 국악을 들려줄 때
트렌주소를 사용하는지 아니면은 혜태가 근거로 삼고 있는 정확한 연구 내용과 정확한 결과 수치가 어떤 것인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팩트 여부를 가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측을 하기에는 혜태 제거에서 이제 막동산 트렌주소와 같은 음악 진동을 부여하는 특수 장치가 없이 그저 구강만을 들려주는 그 형태로 발효 과정을 하고 있다면은 맛의 품질이 결코 좋아지거나 나아진다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팩트가 아닐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30년 전 논문에 대한 자유기고글에 대한 추가적 팩트 체크가 이루어진다면 정확한 팩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결론적으로 이제 음악 발효 진동에 대한, 그러니까 음악 진동과 발효 식품에 대한 이 상관관계를 따지는 게 우선인데 아직 이제 혜태 측의 입장도 얻지 못했고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심도 깊은 아직 분석이 어려웠기 때문에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 조는 한국이 일본과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육아휴직 그리고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팩트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먼저 이 주제를 정하게 된 이유는 전에 지난 5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일본과 OECD 국가 통계를 비교해보면 낮지 않다고 밝혔으며 그리고 여기 이 장관은 통계청 자료는 그렇지만 실제로 출산하고 1년 미만의 경우 어머니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77%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남성들은 육아휴직을 출산 후 1년 이후에 사용했는데 67%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우리나라는 남성이 주소득 원으로 인식되어 있고 육아휴직에 대한 소득 감소가 크기 때문에 여러 요인들이 결합해 실질적으로는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일본이라던가 OECD 통계를 보면 낮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한국 육아휴직 사용률과 사용률이 일본과 OECD 국가와 통계 비교를 했을 때 낮지 않다라는 국회 대정부 질문 당시 발언을 팩트 체크하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조선일보에서도 OECD 9개국 평균 남성 약 43명이지만 하지만 한국은 1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도 자료를 쓴 바가 있었고 저희가 따로 논문을 찾아보았을 때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여성과 남성의 시간을 비교했을 때 여성에 비하면 확실히 남성의 비율이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한국의 아버지가 남성의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낮다라는 비판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현재까지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2015년에서 2021년도까지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있는데 저기 빨간색 엄마와 파란색 아빠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일단 아까 이 장관이 육아휴직 사용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논문을 찾아봤을 때 점점 2015년에서 2021년도까지 점점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이제 엄마들은 많이 사용을 하지만 아빠들은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비판과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국회 회의록, 일본 여성 고용일 가정진흥기구 통계, 육아휴직 관련 기사, 육아휴직 관련 논문, 그리고 회의 영상과 육아휴직 통계 관련 실태 수요 조사 등 그리고 대변인실 문의까지 다양한 검증 방법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국회 회의록입니다. 그때 기자님이 피드백 해주셨을 때 이제 제대로 된 흐름을 알려면 국회 회의록을 한번 보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하셔서 회의록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때 먼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사용률이 4.1%에 그친다라고 지적을 한 이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통계적 착시 현상이 있는 것이며 남성은 1년 후에 67%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OECD 국가에 비하면 우리나라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낮지 않다고 말했으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성의 육아휴직은 1년 후에 사용 비율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늘어서 67%로 증가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통계청에 있는 국내 통계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먼저 여기 첫 번째 그래프 보시면 전체 여기 그래프 올라가고 있는 것은 전체 사용 수이며 분홍색은 이제 엄마의 사용률, 파란색은 아빠의 사용률임을 알 수 있는데요. 확실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여성에 비하면 아빠들의 육아휴직 비율 사용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가 육아휴직을 얼마나 하는지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확실히 69.3%지만 여기 26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26명이랑 여기는 1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아빠는 출생아 100명당 100명당 3명이 이렇게 육아휴직을 쓰는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육아 관련 휴직 논문도 찾아봤는데요. 논문에서도 왼쪽 논문 보시면 OECD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남성 육아 휴직 참여율이 낮다고 하는 논문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외군 쪽의 경우 육아 휴직이 남성 참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전체 이용 가능자 대비 사용률은 아직 10%에 머문다고 했고, 오른쪽에서는 실제 OECD 통계를 기반으로 한 논문을 볼 수 있는데요. 2020년에도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낮은 수치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학계와 언론에서 주로 인용하는 OECD 통계의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자료는 OECD에서 제공하는 가족 데이터베이스인데요. 가장 최신 자료가 2021년이어서 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위의 표는 출생아 100명당 부모 중 육아휴직자 수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은 빨간색 부분에 해당하고 우리나라 남성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자료를 제출한 23개국 중 15번째에 속해서 중하위권에 속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본도 있는데 일본과 비슷하지만 일본이 우리 한국보다 약간 더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래 표는 육아휴직 사용자의 성별 분포를 더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위에 일본 통계와 같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낮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기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육아휴직자의 45% 이상이 남성이었습니다. 특히 룩셈부르크의 경우 이 비율이 53%로 여성을 추월했습니다. 이 외에 미국, 벨기에, 아일랜드, 독일 등이 우리보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이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우리나라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다른 OECD 나라에 비해 낮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이 장관이 일본을 꼭 집어 말해서 저희가 일본 통계를 찾아보았는데요. 사실 일본은 따로 검증하기가 어려워서 이 가운데 일본 통계를 오늘 아침에 공수해왔습니다. 네, 방금 보신 OECD 통계에서 한국이 20%가 조금 넘고 일본은 10%가 조금 넘는 비율을 보였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은 일본 후생 노동성 통계라는 곳에서 가져왔는데요. 각각 국가의 자체 통계를 확인하기 위해 원문의 원문을 확인해봤습니다. 확인한 결과 2021년 남성 육아휴직 비율의 경우 일본이 13.97%,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한국이 24.1%로 한국이 일본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판단을 위해서 여기 가져오진 않았지만 찾아봤는데 2020년에는 일본이 12.65, 한국이 22.6, 2018년에는 일본이 6.16, 한국이 16.3%로 한국이 더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네, 이후 저희는 의문점이 남아서 대변인실에 연락을 여러 방식으로 취했으나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공유하자면 첫 번째는 대변인실 언론 담당 사무관에게 메일을 보냈는데요. 질문한 내용이 3가지인데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이 장관이 언급했던 통계적 착시에 저희가 의문이 들어서 이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통계적 착시라는 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당일 회의록에 보시면 조은희 의원이 한국의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이 4.1%에 그친다고 하셨고, 대변인실에서는 이 장관의 발언 관해 보도가 나오자 반론으로 정책 브리핑에서 1년 이후에 남성 사용률이 67%라는 발언을 자녀 생후 12개월 전후 67%를 사용하는 취지에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조 의원은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답변은 수급자 자녀 생후 12개월 통계라 장관님의 그런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이며 통계적 착시는 과연 무엇인가 이게 궁금하다고 해서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정책 브리핑에 반론으로 남성이 12개월 자녀 생후 12개월 이후에 수급자 67%가 사용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반론의 근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고 여쭤봤고요. 마지막은 일본과 OECD 국가에 비해 사용률이 낮지 않다는 이 장관의 그 발언은 무엇을 토대로 한 건지 궁금하다고 메일을 목요일 1시쯤 보냈으나 아직 읽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 브리핑에 밑에 문의하라는 번호를 남겨주셔서 거기에 어제 2번을 전화를 했는데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남성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 1순위가 제도 사용으로 승진 등 직장 내 경쟁력이 뒤처진다는 거, 2순위가 동료들의 업무 부담, 3순위가 제도 사용 기간 동안 소득이 감소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튜터링 초반에 손정수 기자님께서 불가리스 맞나요? 불가리스 관련해서 팩트체크한 그 남양 유업에서도 근로자가 육아휴직 쓰고 돌아온 이후에 불이익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을 만큼 아직 저희 나라는 좀 제도적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한국 육아휴직 사용률 일본 OECD와 비교해보실 때 낮지 않다는 발언을 대체로 거시기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이유를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3가지로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OECD 통계와 각국의 자체 통계를 확인했을 때 이 장관의 말대로 우리나라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일본 남성 육아휴직보다 낮은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지 않다는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또 발언에 담긴 그 함의였던 우리나라 남성들의 육아 1년 후 사용 비율에 관해서는 앞선 저희가 조사한 통계를 기반으로 했을 때 20%를 상회한다는 점에서 남성들의 육아휴직 1년 후 사용 비율이 67%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대체로 거짓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참고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4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팩트체크 6조입니다. 저희는 이정현, 전유진, 조채유, 훈민정으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이번 발표 순서는 주제 및 배경, 검증 지표를 말씀드린 후에 검증 대상 학교, 검증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팩트체크 판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대학 등록금이 15년째 동결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대학 교육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대학 등록금 동결과 대학 교육의 질 간의 상관관계를 팩트체킹하고자 했습니다. 구체적인 진술문은 대학 등록금 동결은 대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중앙일보의 사설의 주장입니다. 본격적인 팩트체크를 진행하기 앞서서 저희는 대학 교육의 질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을 수치화하고 정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보고서에서 대학 교육의 질을 정의한 개념을 차용하고자 했는데요. 국무총리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자료로 공식력 있고 영향력 있는 지표를 활용해 팩트체크해 보았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대학 교육의 질을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한 지표는 총 11개로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그중 현재 대학 알림위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임교원 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그리고 졸업생 취업률과 중도 탈락률 5개의 지표를 조사했으며 추가적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와 1인당 장학금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대상 학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등록금을 동결한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명지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카이스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총 6개의 대학입니다. 국립과 사립의 여부,
서울과 지방, 대학의 성격 등에서 대표성을 띈 학교를 선정하고자 했으며 명지대학의 경우 서울 소재의 캠퍼스만 반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항목인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인 신입생 충원율의 경우 모든 대학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학 등록금이 동결된 3년제인 2022년에 수치가 소폭 상승한 대학들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항목인 재학생 충원율의 경우 서울대학교만이 3년 동안 일관되게 수치를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번째 항목인 취업률은 모든 대학교가 2020년 대비 2022년 수치가 상승한 모습을 보였으며 다섯 번째 항목인 중도 탈락률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항목인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수치가 소폭 상승했으나 이 역시 일괄된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로 명지대학교는 공시 자료가 찾아볼 수 없어서 해당 항목에서 제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1인당 장학금 또한 유의미하고 일관된 수치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종합하자면 3년 연속으로 등록금을 동결한 6개의 대학은 대학 교육의 질에 있어서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지 않았으면서 오히려 학생 1인당 교육비와 신입생 충원율 등 일부 항목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 등록금 동결이 대학의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 거짓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 발표 중에서 저희가 약간 의문일 수 있는 부분을 살짝 Q&A로 좀 추려봤습니다. 지표 중에서 2019년에서 2021년에 지표가 있는 경우가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공시가 2020년부터 2022년의 자료이면서 기준의 연도가 2019년부터 2021년일 뿐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중도 탈락률이 모든 대학교에서 증가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대학의 질이 떨어진 탓이 아닌가라고 궁금해하실 수가 있어요. 중도 탈락인 경우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대학의 수업이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던 특수한 상황이었음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높아진 중도 탈락률은 대학의 질이 변동한 것보다 학생들이 유리한 입시 환경에서 대학의 질이 더 높은 대학으로 이동했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의 발표는 이상 마치겠는데요. 혹시 그 밖에 질문이 있으신다면 질문 부탁드립니다.